현재 보고 있는 사이트는 프레이머를 통해 제작된 사이트입니다. 일반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스크롤을 통해 발생하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마다 실행되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 사이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연습하면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고품질의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레이머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여기 기본적인 수준의 효과들이 적용된 데모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처음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가이드 영상들을 앞으로도 기대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초보자들이 따라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영상 아래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이 가이드 페이지에 방문하세요. 현재 총 10단계로 구성되며 여기 나오는 영상은 지금 보시는 영상과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각 단계에 있는 참고하기란에 남겨놓을 예정이니 참고해서 문제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우선 프레이머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이머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쉽고 빠르게 고품질의 인터랙티브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랙티브한 웹사이트가 무엇인지 프레이머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통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제 사이트들을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싶다면 가이드 페이지 1단계 참고하기란에 남겨놓았으니 자유롭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본 사이트들은 프레이머를 통해 제작할 수 있는 수많은 종류 중 일부에 불과하며 프레이머 도구 사용법을 익히고 나면 자신만의 다양한 창의적인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이머를 통해 템플릿 없이 시작하는 화면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상단에 인서트 메뉴를 클릭해보면 프레이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소 중 내비게이션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추가하고 섹션에서 자유롭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디자인 요소들만 추가해도 쉽고 빠르게 기본적인 뼈대를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수정하려면 단순히 직관적으로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나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편집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위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클릭해서 오른쪽에 나온 옵션들을 살펴보면 포지션, 사이즈, 스타일, 텍스트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가 속해 있는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오른쪽에 나온 옵션을 살펴보면 설정할 수 있는 포지션, 사이즈 외에도 레이아웃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이드 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따라하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편집을 완료했다면 오른쪽 상단에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트가 바로 공개됩니다. 공개되고 나면 프레이머에 속한 임시 주소가 주어지고 클릭해보면 해당 주소를 통해 본인의 사이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사이트를 제작하는 기본 흐름을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프레이머 무료 계정을 만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머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시작하기 위해 Start Your Site 버튼을 클릭하세요.
구글을 통해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이메일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을 통해 만들기 위해 Continue with Google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직 구글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하고 이미 로그인되어 있다면 단순히 연결해서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성을 영문으로 입력하고 이용 약관을 확인한 뒤 체크하고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정이 만들어지고 바로 새 프로젝트 화면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머 사이트를 통해 일반적으로 로그인하면 대시보드 화면으로 나오고 이를 살펴보기 위해 왼쪽 상단에 프레이머 로고를 클릭하고 Go to 대시보드를 클릭하세요. 이 화면이 일반적인 로그인 후 화면이고 여기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편집 화면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편집을 진행하다가 해당 프로젝트를 삭제하고 싶다면 단순히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뒤 아카이브를 클릭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New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새 프로젝트를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우선 캔버스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소개 및 조작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캔버스는 디자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웹사이트에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1200이라고 나온 부분은 넓이가 1200 픽셀 이상인 데스크톱 PC 모든 화면에서 이 캔버스에 디자인된 사이트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이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보고 싶다면 여기 재생 아이콘을 클릭하면 미리 볼 수 있고 왼쪽 상단에 풀스크린을 클릭해서 실제 브라우저 크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면 왼쪽 상단에 Show UI 버튼을 클릭하고 뒤로 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단순히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이며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캔버스를 이동하려면 캔버스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며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화면 아래 나온 손바닥 아이콘을 클릭한 뒤 화면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자유롭게 드래그하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편집 중에 화면을 빠르게 이동하고 싶다면 하단에서 마우스 커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되돌아온 뒤 화면을 이동할 땐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캔버스 화면을 확대 및 축소하고자 할 때는 아래 아이콘 중 %가 나온 부분을 클릭해서 보면 확대 및 축소와 관련된 옵션 및 단축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맥북 기준으로 보면 커맨드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통해 확대 및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화면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아래 이 아이콘을 통해 다크 모드 혹은 라이트 모드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지만 이 기능은 단순히 편집 화면 색상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디자인할 때 색상을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일 때 다르게 지정해서 사이트를 색상에 따라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캔버스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봤고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제 사이트의 가장 상단에 위치한 헤더 부분부터 만들고 편집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볼 예제 사이트를 미리 살펴보면 여기 나온 사이트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 이 단계에서 헤더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프레이머를 통해 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이전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주어진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거나 프레이머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활용하거나 프레이머 AI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프롬프트 명령어를 통해 페이지를 자동으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 영상에서는 전반적으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처음부터 매뉴얼로 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엔 배워야 할 새로운 개념들도 많고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을 제대로 배우고 지속적인 경험을 쌓으면 정말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기 위해 프레임워크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헤더 내비게이션 요소를 가져오기 위해 왼쪽 상단에 인서트를 클릭하고 내비게이션에서 요소를 선택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왼편에서 레이어를 클릭하면 데스크톱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고 열어보면 내비게이션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왼편을 보면 다이아몬드 형태의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프레이머에서 컴포넌트라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컴포넌트를 쉽게 생각하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를 매번 다시 만들지 않고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별도로 저장해 놓은 모듈 같은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현재 이 편집 화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없고 하나의 요소로만 선택되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 컴포넌트 편집 창으로 넘어왔고 이제 각 요소들이 선택되면서 편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오른편에 나온 폼 부분입니다. 현재 모바일 헤더 부분과 모바일 메뉴를 클릭했을 때 어떤 디자인으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자면 현재 프라이머리라고 표시된 이 부분이 메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가 아닌 다른 디자인 요소들은 프라이머리 요소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할 때 만든 변수 디자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의 헤더에 해당하는 이 요소가 모바일 화면으로 변경되면 모바일 화면에 맞게 이와 같이 새 디자인으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에 해당하는 다른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프라이머리에 어떤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 및 편집을 하면 프라이머리를 통해 만든 변수 디자인에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실제로 편집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왼편의 레이어를 보면 처음에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데스크톱을 제외한 나머지 컴포넌트 요소는 닫아놓겠습니다. 로고를 편집하기 위해 먼저 미리 준비한 로고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통해 추가된 로고를 확인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로고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이 로고를 추가하기 위해 단순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해 볼 수도 있지만 헷갈릴 수 있기에 레이어를 통해 로고 아래로 옮겨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로고 옆으로 추가가 되었고 기존에 있던 로고는 삭제하기 위해 선택한 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딜리트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를 살펴보면 로고가 속한 탑이라는 레이아웃이 있고 링크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이 속한 링크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아이콘을 통해 구별할 수 있고 레이아웃 종류를 살펴보기 위해 상단에 레이아웃을 클릭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프레임 레이아웃은 요소들을 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상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려면 요소들을 위아래로 배치하는 행에 해당하는 로우, 요소들을 좌우로 배치하는 열에 해당하는 컬럼, 요소들을 격자 모형으로 배치하는 그리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좌우로 배치하는 컬럼에 해당하는 탑과 링크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레이아웃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좌우로 배치된 링크 레이아웃을 위아래 형태인 로우 레이아웃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해당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오른편의 옵션 중 레이아웃 아래 디렉션 부분을 위아래 방향이 나온 아이콘으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링크들이 세로로 배치가 되었고 다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제작의 레이아웃 활용은 기본이기에 앞으로 반복적으로 따라하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로고를 편집하기 위해 로고를 클릭해서
넓이를 15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사이즈에 나온 넓이와 높이에 좌물쇠가 적용되어 있으면 일정한 비율로 자동으로 유지하면서 수정되는 옵션입니다. 레이어에서 로고 아래에 있는 아이콘은 현재 투명한 상태이며 화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릭해서 옵션을 살펴보면 비지블 상태가 노로 설정되어 보이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Yes로 변경해보면 로고 옆에 나온 모바일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메뉴로 사용되기에 데스크톱 버전에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지블 상태를 노로 다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내비게이션 끝에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버튼은 사이트 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소로 컴포넌트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버튼을 직접 만들기 위해 상단의 레이아웃에서 프레임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드래그로 자유롭게 만드세요. 이번엔 상단의 텍스트를 클릭하고 프레임 안을 클릭해서 버튼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익숙해지면 요소들은 단축키로 빠르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프레임 안에 작성하면 레이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프레임 안에 자동으로 텍스트가 속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버튼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일정한 정렬이 필요하기에 자유로운 형태인 프레임이 아닌 옵션 중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그러면 레이아웃에서 아이콘을 살펴보면 프레임인 네모 아이콘에서 열 레이아웃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레이아웃 관련 옵션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레이아웃에서 디스트리뷰트와 얼라인을 통해 텍스트를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하도록 유지하고 상단에 사이즈를 보면 넓이와 높이가 픽스로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픽스드 옵션을 Fit 컨텐츠 옵션으로 모두 변경하겠습니다. 이 옵션은 말 그대로 컨텐츠에 맞게 넓이와 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번엔 레이아웃 아래 패딩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패딩은 내부 여백을 설정하는 옵션으로 여기서는 버튼의 내부 여백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패딩 값이 위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동일하게 지정한다면 여기서 바로 값을 넣으면 되고 다르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는 10, 좌우는 35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여백을 통해 이렇게 버튼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버튼에 둥근 모서리를 적용하려면 스타일 아래에 있는 Reduce 필드 값을 통해 전체 5픽셀 값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아래에 있는 Fill 값을 클릭한 뒤 원하는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초기의 웹사이트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색상 모음인 컬러 팔레트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지정한다면 색상을 선택한 후 스타일 오른편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뒤 색상 이름을 지정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이트에서 주요 사용할 색상 4가지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모두 추가했다면 이제 색상을 선택할 땐 이곳에서 지정된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이트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제로 민트라고 지정한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버튼 안에 있는 텍스트를 변경하려면 레이어에 있는 버튼에 속한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편에 나오는 텍스트 스타일을 수정하면 됩니다. 예제로 텍스트 크기를 18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굵기는 볼드로 변경하겠습니다. 버튼 스타일 편집을 완료하면 컴포넌트로 저장하기 위해
버튼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후 Create 컴포넌트를 클릭하세요. 컴포넌트 이름은 버튼으로 지정 후 Create 버튼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컴포넌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과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생깁니다. 아래쪽 플러스를 클릭하면 현재 이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을 때인 호버와 버튼을 클릭했을 때인 프레스드가 있고 추가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호버를 클릭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된 호버 버튼 스타일을 통해 배경 색상을 아이스 블루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을 땐 아이스 블루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이번엔 오른쪽 플러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버전으로 설정할 수 있는 변수 버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버튼은 어두운 색상 버전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 후 스타일 옵션을 통해 배경을 청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통해 버튼 텍스트를 선택한 후 색상을 아이스 블루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버튼도 허버 버튼을 생성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한 후 아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뒤 허버를 클릭하세요. 이 버튼의 배경 색상은 스타일을 통해 다크블루로 변경하겠습니다. 각각의 변수 이름을 변경해서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프라이머리 메인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미디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변경하면 허버 버튼도 기본 버튼에 속하기 때문에 함께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크한 버튼은 미디움 다크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버튼이 여러 곳에 활용될 땐 필요에 따라서 각 버튼 텍스트와 링크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선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고 우선 링크를 설정할 수 있게 하려면 프라이머리 메인 버튼을 선택한 후 오른편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왼편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Create Variable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버튼을 클릭 시 새 탭으로 열리지 않기 원하기에 No로 선택하고 같은 페이지에서 이동될 땐 자연스럽게 스크롤 되도록 하기 위해 스무스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버튼 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이어에서 프라이머리에 속한 버튼 텍스트를 클릭하고 텍스트 옵션 중 컨텐츠 옆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Create Variable에서 Plain 텍스트를 클릭하세요. 그럼 이제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통해 버튼 텍스트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버튼 컴포넌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이 모두 끝났고 이전에 편집하고 있던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참고로 컴포넌트를 불러올 땐 왼편 상단에 있는 Asset을 클릭하면 현재 생성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기 원할 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버튼이 2개가 추가되어 있고 이전에 추가했던 버튼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한 버튼을 헤더에 추가하기 위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링크 옆에 우선 추가하겠습니다. 버튼의 텍스트를 변경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한 뒤 버튼 아래 타이틀 입력란에 문의하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원하는 디자인은 로고와 버튼이 각각 맨 끝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운데 있는 링크 레이아웃이 현재 속해 있는 상위 레이아웃 너비를 기준으로 가능한 크기가 최대한 늘어나야 합니다. 왼편의 레이어를 클릭하고 데스크톱 부분을 오픈하고 링크 레이아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있는 넓이 부분의 단위를 필로 변경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형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이 현재 오른쪽 끝에 여백 없이 붙어 있어서 여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버튼은 여백이나 간격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 없이 컴포넌트 버튼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버튼이 포함되는 레이아웃을 추가하기 위해
버튼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택을 클릭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택은 레이아웃에서 열 혹은 행 레이아웃을 의미합니다. 현재 레이아웃의 넓이 단위를 fit 컨텐츠로 변경해서 버튼과 동일한 너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을 주기 위해 패딩 값을 10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스크톱 버전의 헤더는 모두 편집했고 모바일 버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에 데스크톱에서 추가했던 버튼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튼을 모바일에서 클릭하기 편하도록 너비를 증가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폰 오픈 컴포넌트를 열고 버튼이 속해 있는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너비를 fit에서 fill로 변경하세요. 여백은 링크 레이아웃과 같이 2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너비를 fit에서 fill로 변경하세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편집이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홈으로 돌아가세요. 미리 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비를 자유롭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모바일 너비에서 이전에 디자인했던 모바일 디자인으로 변경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정하기 위해 뒤로 돌아가 주세요. 데스크톱뿐만 아니라 태블릿 그리고 모바일까지 알맞게 디자인이 나오도록 하려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가하기 위해 브레이크 포인트를 클릭하고 태블릿을 추가하세요. 다시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클릭하고 이번엔 폰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각 기기에 알맞는 너비에 따라 다른 캔버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데스크톱을 편집할 때 태블릿과 모바일에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태블릿과 모바일에 자동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어떤 편집을 할 땐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의 프레임을 삭제하고 폰에 있는 프레임도 삭제해 보겠습니다. 데스크톱에는 프레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 진행하면서도 배우겠지만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스크톱에 있는 프레임도 지우겠습니다. 현재 데스크톱과 태블릿은 헤더 형태가 동일하고 모바일 헤더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편집했던 컴포넌트 변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것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도 모바일처럼 헤더 형태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태블릿 헤더를 클릭하고 현재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컴포넌트에서 변수 옵션을 클릭해서 폰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태블릿에도 모바일과 동일한 헤더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데스크톱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비를 줄여보면 이렇게 설정한 대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메뉴를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문제없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다면 편집 화면으로 되돌아가 주세요. 여기까지 헤더 부분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레이아웃을 정리하는 방식에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편하다고 생각되는 편집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각 섹션마다 전체 부분을 담당하는 레이아웃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헤더 섹션을 추가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후 Add 스택을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이름은 헤더 섹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에는 히어로 섹션을 만들고 편집해 보겠습니다. 히어로 섹션은 보통 사이트 최상단에 위치하며 방문자가 처음 접하는 주요 컨텐츠를 담게 됩니다. 그럼 편집하기 위해 편집 창으로 돌아가 주세요.
히어로 섹션을 편집하기 위해 텍스트를 일관성과 효율성 있게 유지하려면 이전의 색상을 미리 지정했던 것처럼 텍스트 스타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예제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클릭 후 외부 공간에 추가한 뒤 헤딩 1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추가할 요소들을 깔끔하게 정렬을 하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택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너비와 높이는 모두 Fit 컨텐츠로 변경하고 레이아웃 디렉션은 위아래로 지정하고 정렬은 왼쪽으로 설정하고 배경 색상은 필요 없기 때문에 X 아이콘을 클릭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레이아웃 이름을 스타일 가이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레이어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면서 미리미리 알맞은 이름을 더해주면 편집하기가 더욱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추가된 헤딩 1 요소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를 통해 필요한 만큼 복제하겠습니다. 이제 각 이름을 헤딩 1에서 헤딩 4까지 지정하고 마지막 요소는 바디로 텍스트를 변경하겠습니다. 헤딩은 쉽게 생각하면 제목, 부제목, 소제목 등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바디는 일반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각각 원하는 스타일을 미리 지정하면 되는데요. 별도로 원하는 폰트가 있다면 업로드해서 추가할 수 있고 예제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다운받아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폰트는 항상 저작권을 제대로 확실히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글 폰트를 검색해서 방문하겠습니다. 랭귀지 언어에는 코리안을 검색한 뒤 필터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폰트체는 여기 나온 노토산스로 정했다고 가정하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라이센스를 항상 먼저 확인하고 다운받기 위해 Get Font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운로드 올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받으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파일을 확인한 뒤 압축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압축품 파일을 클릭한 뒤 세팅 폴더를 확인하면 다양한 굵기의 폰트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헤딩 1 요소를 클릭하고 텍스트 아래에 있는 폰트를 클릭한 뒤 커스텀을 선택하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를 통해 다운받았던 폰트 파일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폰트를 업로드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확인할 땐 새로 고침 후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원하는 폰트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으면 다시 재업로드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확인하기 위해 헤딩 1을 클릭하고 폰트를 클릭한 뒤 커스텀을 확인하면 이렇게 폰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헤딩 1은 가장 메인 제목이기 때문에 굵기는 가장 두꺼운 블랙이 적용된 폰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이즈는 60으로 설정하고 색상은 일반 검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후 스타일을 저장하려면 스타일에서 입력란을 클릭하고 뉴 스타일을 클릭한 뒤 헤딩 1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하고 헤딩 1 스타일을 설정하면 미리 입력한 세팅이 바로 적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헤딩 2부터 바디까지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어로 섹션을 편집하기 위해 원하는 텍스트 요소를 먼저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한 제목을 먼저 클릭하고 스타일을 클릭해서 옵션 중 헤딩 1을 설정하겠습니다. 아래 설명 텍스트를 클릭 후 스타일을 헤딩 4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컴포넌트로 만들었던 버튼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2개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것들끼리 묶는다고 생각하고 먼저 제목과 설명 텍스트 요소를 선택한 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Add 스택을 통해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레이아웃의 너비는 픽스 단위로 500을 설정하고 높이 값은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수정하려면 텍스트를 선택해서 각 너비 값의 단위를 필로 변경하고 가운데 정렬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레이아웃의 이름은 컨테이너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참고로 레이아웃이 추가되면 레이아웃에 속한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갭은 드래그로 늘려서 2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 2개를 선택한 뒤 Add 스택으로 레이아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정렬을 좌우로 원하기 때문에 오른편의 레이아웃 옵션에서 방향을 좌우 아이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각 버튼의 이름은 각각 문의하기와 더 알아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버튼은 베리언트 옵션 중 이전에 설정했던 미디엄 다크로 선택해서 어두운 버튼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버튼들을 추가한 레이아웃의 이름은 컨테이너로 변경하겠습니다. 버튼 아래에는 히어로 섹션에 자동으로 스크롤되는 디자인을 더하기 위해 티커 요소를 더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인서트를 클릭하고 인터랙티브 메뉴를 확인한 뒤 티커 요소를 버튼 아래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해주세요. 티커를 클릭한 뒤 사이즈의 너비는 필로 설정해서 가득 차게 하고 높이는 5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추가할 준비한 이미지를 캔버스 외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우선 업로드한 이미지를 보기 편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에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여기 티커에 나온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이미지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자마자 이미지가 티커에 추가되었고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한 이미지가 자동으로 스크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뒤로 나가주세요. 티커 설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children은 4개가 연결되었다는 의미고 스피드는 100% 기준으로 자동 스크롤되는 속도를 줄이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디렉션을 통해 움직이는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얼라인을 통해 정한 높이를 기준으로 원하는 곳에 배치해 볼 수 있습니다. 갭을 통해 이미지 사이 간격을 변경할 수 있고 패딩을 통해 내부 간격도 수정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버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를 0.5 속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미리 보기를 클릭하세요.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다면 다시 뒤로 나가주세요. 이제는 텍스트 및 버튼 컨테이너와 티커의 간격과 레이아웃을 함께 설정하기 위해 모두 선택한 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택을 통해 레이아웃을 추가하세요. 레이아웃을 추가하면 이렇게 속한 각 요소들 사이에 간격이 설정 가능하고 40 정도 간격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이전에도 알려드렸던 것과 같이 레이아웃에 나온 갭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정할 부분은 어떤 상황이든 너비가 1200픽셀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이즈 아래에서 맥스 위스를 선택하고 단위를 픽스드로 변경한 다음 12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아웃은 필을 통해 너비를 가능한 최대한 차지하면서 동시에 최대 넓이는 1200을 넘지 않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안쪽 여백을 추가해주기 위해 패딩에서 개별 설정하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상단은 150, 하단과 오른쪽 및 왼쪽은 15로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이 레이아웃은 래퍼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데스크톱 화면 높이를 넘어갔는데도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데스크톱 높이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요소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도록 설정하기 위해 레이어에서 데스크톱을 선택하고 높이 단위를 Fit Content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레이어에서 나온 래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택을 통해 레이아웃을 한 번 더 추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히어로 섹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히어로 섹션을 추가해준 이유는 현재 래퍼가 최대 넓이가 1200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1200을 넘어가는 너비를 포함하는 레이아웃이 없기 때문에 전체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히어로 섹션을 모두 편집했고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에는 서비스 섹션을 만들고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프레이머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서비스 섹션을 꾸며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히어로 섹션에서는 매뉴얼로 요소들을 추가해서 완성했지만 이번에는 제공하는 섹션을 활용해서 서비스 섹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을 추가하기 위해 레이어에서 데스크톱을 클릭하고 아래 나오는 Add 섹션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공하는 섹션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으로 추가되었고 레이어를 통해 요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리드2라는 레이아웃이 만들어졌고 안에 그리드라는 요소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활용한 것처럼 일관된 방식으로 사이트를 제작해 나가기 위해 그리드2라는 이름을 우선 래퍼로 변경한 뒤 필요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비 단위를 필로 변경하고 아래 최대 넓이를 추가해서 12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드 상단에 제목과 간략한 설명을 추가하기 위해 텍스트를 클릭하고 래퍼 안에 있는 이곳에 추가한 뒤 맞춤형 서비스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추가한 텍스트 요소를 클릭한 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 중 듀플리케이트를 통해 복제하겠습니다. 아래 추가한 텍스트에는 준비한 예제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텍스트 요소를 클릭하고 텍스트 옵션 중 스타일 입력란을 클릭해서 헤딩 to 스타일을 적용하고 가운데 정렬을 적용하겠습니다. 아래 설명 텍스트 요소를 클릭하고 스타일 중 헤딩 for 스타일을 선택해서 적용한 뒤 가운데 정렬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레이아웃을 위해 모두 선택한 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Add 스택으로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의 너비는 500으로 고정하고 각 요소 간격은 25로 설정하겠습니다. 너비에 맞게 텍스트를 맞추기 위해 텍스트를 모두 선택한 뒤 너비 단위를 필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들을 포함하는 레이아웃은 컨테이너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컨테이너와 아래 그리드 요소 간격을 설정하기 위해선 레이어에서 래퍼를 클릭하고 간격은 5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각 부분을 꾸미기 전에 이전과 동일한 디자인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과 같이 레이어에서 래퍼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택으로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은 서비스 섹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서비스 섹션의 배경 색상도 변경하기 위해 스타일 아래 필 옵션을 클릭하고 배경 색상 옵션에서 연한 회색에 해당하는 코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색상이 변경되지 않으면 래퍼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지정된 배경 색상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했다면 서비스 정보를 입력할 그리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리드는 제공하는 요소이기에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봐도 이미 반응형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편집해 보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예제 텍스트를 기반으로 각 서비스 제목과 간략 설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텍스트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 우선 각 제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참고로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여러 개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아래에 있는 스타일을 클릭하고 헤딩 4 스타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설명을 모두 선택하세요. 스타일에서 옵션 중 바디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각 레이아웃의 컨텐츠 부분을 완성했고 이미지 부분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클릭하고 스타일 옵션 중 필 부분에서 옵션을 클릭하고 배경 색상 옵션으로 변경한 뒤 색상을 다크 블루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듀플리케이트를 통해 복제하겠습니다. 추가된 요소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외부에 배치한 뒤 레이아웃 부분을 없애서 프레임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닫으면 일반 프레임 형태로 변경되고 변경하는 이유는 이 요소 안에 아이콘을 정렬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는 개인적인 편집 방식으로 다른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다면 자유롭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이콘을 추가할 것입니다. 상단에 인서트를 클릭하고 아이콘을 확인하면 프레이머는 현재 다양한 리소스에서 아이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더를 클릭해서 추가한 뒤 오른편에 보면 피더 사이트 링크를 제공합니다.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정말 다양한 아이콘을 검색 가능하고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레이아웃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결과로 심플한 레이아웃 아이콘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다시 되돌아가 주세요. 아이콘에서 서치 탭을 클릭하고 이름을 이전에 확인했던 레이아웃을 입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확인했던 아이콘이 바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처럼 사이트는 아이콘을 찾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콘을 클릭하고 민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드래그해서 변경한 뒤 이미지 레이아웃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레이어를 보면 해당 아이콘이 자동으로 이미지 레이아웃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지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옮겨보면 함께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아이콘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인서트를 클릭하고 아이콘에서 매트리얼을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매트리얼 사이트 링크를 클릭해서 방문하세요. 이번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아이콘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검색창에 디자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결과로 디자인 관련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디자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선택한 뒤 이름을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편집창으로 돌아와 주세요.
아이콘에서 서치 탭을 클릭하고 이름에 복사한 이름을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아이콘으로 변경되었고 색상은 아이스 블루 색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이미지 프레임 안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긴 뒤 사이즈도 자유롭게 변경하겠습니다. 편집을 완료하면 이제 이 이미지 프레임을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레이아웃 안으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살펴보면 이미지 레이아웃 안에 프레임 형태의 이미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할 애니메이션을 미리 살펴보면 이와 같이 레이아웃 아이콘이 아래에서 나오고 디자인 아이콘이 왼쪽에서 돌면서 나타나고 디자인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돌아가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것입니다. 그럼 편집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우선 레이아웃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편에서 이펙트를 클릭하고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세요. 옵션을 살펴보면 트리거는 언제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킬지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레이어 인 뷰는 쉽게 이해하면 해당 요소가 화면에 나올 대로 이해할 수 있고 스타트는 화면에 어떤 위치에 도달 시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킬지이고 탑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리플레이는 화면에서 스크롤하며 다시 보일 때마다 애니메이션 실행 반복 여부로 노를 설정하겠습니다. 프리셋에는 미리 정의된 애니메이션 효과 옵션이고 아래에는 슬라이드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 슬라이드 인 버텀을 선택하겠습니다. 엔터와 엑싯 효과는 엔터 경우 스크롤을 통해 레이어가 화면에 들어올 때 실행될 애니메이션이고 엑싯은 스크롤을 통해 레이어가 화면에서 나갈 때 실행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참고로 리플레이 반복 여부를 안 하도록 지정해서 엔터만 클릭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옵션을 살펴보면 투명도를 설정하는 오파시티부터 요소 크기를 설정하는 스케일, 회전하면서 등장하게 만드는 로테이트, 요소를 X 및 Y축 기준으로 기울기를 적용하는 스큐, 요소를 X 및 Y축 기준으로 이동시키는 옵셋,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실행될지 전환 효과를 설정하는 트랜지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 인 버튼 옵션을 통해 하단에서 나타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옵셋에서 Y축이 150이 설정되어 시작하는 위치가 현재 아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랜지션도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랜지션에는 종류가 is와 spring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s는 정해진 패턴에 따라 애니메이션 속도를 제어하고 스프링은 좀 더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애니메이션을 설정하기 원할 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스프링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프리뷰를 통해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스타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프트니스와 댐핑, 마스, 딜레이 등을 자유롭게 변경해 보면서 구성되는 그래프를 살펴보고 미리 보기를 통해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제로 쉬프트니스는 300, 댐핑은 25, 마스는 3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설정했다면 미리 보기를 통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스프링의 특성이 적용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 주세요.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고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클릭한 뒤 엔터 효과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트랜지션을 클릭해서 is 방식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is 방식은 옵션을 클릭해서 살펴보면 리니어부터 다양한 옵션이 있고 이해하기 가장 빠른 방법은 단순히 옵션을 선택하고 프리뷰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프링과 비교하면 좀 더 형식적인 느낌의 애니메이션 방식이고 여기 나오는 시간을 설정해서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시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제로 is 효과 중 일정하게 실행되는 리니어로 지정하고 시간은 3초로 변경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대로 일정하게 그리고 천천히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 방식과 스프링 방식을 이해해서 자유롭게 지정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효과는 스프링 방식으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 아이콘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펙트를 클릭한 뒤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세요. 스타트 부분은 탑으로 선택하고 리플레이는 노로 설정한 뒤 프리셋에는 슬라이드를 레프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엔터 효과를 클릭하고 회전하면서 등장하게 만들기 위해 로테이트 부분에 36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을 클릭하고 이 스텝을 선택하고 옵션은 일정한 전환을 위해 리니어로 선택한 뒤 애니메이션 실행 시간은 1초로 변경하고 레이아웃 아이콘보다는 조금 늦게 등장하게 만들기 위해 딜레이에는 0.5초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회전하는 애니메이션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펙트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허버를 선택하세요. 허버도 이전과 비슷한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고 스케일을 1.5로 설정해서 아이콘이 커지게 만들고 로테이트를 36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확인하기 위해 미리 보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설정한 애니메이션이 모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엔 되돌아가서 SEO 최적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꾸며보겠습니다. 꾸미기 전에 이해하기 쉽도록 레이어를 통해 각 서비스에 대한 레이아웃 이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EO 최적화 이미지 부분을 이전과 같이 클릭하고 필 부분을 통해 배경 색상 탭을 클릭하고 색상은 민트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소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전과 같이 복제한 뒤 캔버스 바깥으로 옮기겠습니다. 옮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옵션에서 레이아웃을 닫아서 일반 프레임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아이콘을 검색해서 가져오는 부분은 반복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가져와서 배치했다면 이 이미지 프레임을 레이아웃으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로 이 프레임 안에 마우스가 들어오면 커스텀 커서로 본인이 지정한 커서 이미지로 변경되는 효과를 적용할 것입니다. 커스텀 커서는 컴포넌트로 지정해야만 활용할 수 있기에 우선 예제로 돋보기 찾기 아이콘을 추가하기 위해 아이콘을 추가하겠습니다. 서치 탭을 클릭하고 이름은 서치라고 입력해서 변경하겠습니다. 색상은 다크블루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커서로 만들기 위해 우선 클릭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애드 스택으로 레이아웃을 추가하세요. 배경 색상이 적용되면 없애면 되겠습니다. 컴포넌트로 저장하기 위해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Create Component 옵션을 선택하세요. 이름은 Find Cursor라고 입력한 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확인한 뒤 홈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제 이 아이콘은 딜리트 키를 통해 제거하고 SEO 최적화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커서를 클릭하고 커스텀 커서를 선택하세요. 컴포넌트 옵션으로 생성했던 Find 커서를 선택하고 해당 커서를 단순히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게 하려면 Follow 옵션을 선택하고 완전히 변경하려면 Replace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커서가 지정한 커스텀 커서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디지털 마케팅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콘을 추가하기까지는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배치한 아이콘을 마우스로 드래그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하는 것이기에 아이콘을 모두 선택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모두 선택한 뒤 이펙트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프리폼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되도록 하는 옵션이고, 스냅백은 이동되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만들지 옵션입니다. 만약 여기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기 위해 프리폼에서 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섹션을 선택해야 하는데 옵션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섹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별도로 스크롤 섹션을 지정해야 하고, 지정하기 위해 해당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옵션 중 아래로 내려가서 스크롤 섹션을 클릭해서 추가하고 이름을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설정했으면 다시 아이콘들을 모두 선택하고 드래그 효과를 클릭한 뒤 섹션 옵션에서 추가했던 디지털 마케팅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제 해당 아이콘을 여기저기 드래그해도 이 디지털 마케팅 틀 안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 설정 시 실제 물리적인 움직임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그러므로 Yes를 클릭하고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콘이 자유롭게 드래그되며 동시에 이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돌아가서 컨텐츠 시스템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시스템도 이전과 같이 아이콘 추가까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4개의 동일한 문서 아이콘을 정렬된 형태로 틀 안에 넣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아이콘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 Add 스택으로 레이아웃을 먼저 추가하겠습니다. 배경 색상은 없애고 너비와 높이는 모두 Fit 컨텐츠로 변경하겠습니다. 준비되면 이 레이아웃 전체를 선택해서 여기 이미지 프레임 안에 포함되도록 옮기겠습니다. 옮긴 뒤 가운데 배치하려면 여기 배치 아이콘을 통해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완료되면 옮겨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용할 애니메이션은 무한으로 문서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체 아이콘을 편하게 선택하기 위해 아이콘을 하나 클릭 후 레이어에서 전체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이펙트를 클릭하고 룹을 선택하겠습니다. 타입에서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미러 타입을 선택했고, 로테이트는 0으로 설정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시작하기 위해 옵셋 Y 값을 3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게 하기 위해 트랜지션을 선택하고 이스에서 시간은 3초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확인하기 위해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설정한 대로 문서가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편집창으로 다시 되돌아가 주세요. 이 단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중간 점검으로 모바일 기기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텍스트 사이즈가 기기별로 모두 같고 모바일에선 최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기별로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려면 왼쪽 상단에 Asset을 클릭하고 먼저 헤딩 1 스타일을 클릭하세요. 아래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 옵션이 있고 이를 클릭해보면 LMS로 추가되며 각 크기별 스타일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본으로 설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기별 사이즈가 자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모두 추가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계산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변경된 사이즈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헤딩 4까지 모두 브레이크 포인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딩 4 스타일을 다시 살펴보면 기본값이 작기 때문에 M과 S 사이즈가 너무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사이즈는 이미 크지 않기 때문에 LMS 모든 크기에서 동일하게 20으로 다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화면에서 이전의 컨테이너 부분을 500 픽스드로 지정하면서 모바일도 동일하게 지정되어 화면에서 초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레이어에서 모바일에 있는 텍스트 컨테이너를 선택한 뒤 너비 값을 필로 수정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아래 맞춤형 서비스 부분 텍스트도 너비를 필로 수정하겠습니다. 손쉽게 수정이 되었고 이번에는 버튼을 모바일에서 탭하기 쉽도록 스타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 버튼 포함하는 컨테이너를 선택한 뒤 레이아웃 방향을 위아래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버튼을 모두 선택한 뒤 너비를 필로 가득 차도록 변경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 전체적으로 문제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없는지 모두 확인했다면 편집 창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여기까지 서비스 섹션을 완료하고 모바일 화면까지 문제없이 모두 편집했습니다.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CTA 섹션과 프로젝트 진행하는 절차를 소개한 프로세스 섹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집 창으로 돌아가 주세요. 새 섹션을 추가하기 위해 레이어에서 데스크톱을 클릭하세요. 아래 나오는 Add 섹션 버튼을 클릭하세요. CTA 섹션으로 사용할 만한 이 섹션을 클릭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참고로 CTA는 콜 투 액션의 약자로 보통 방문자들에게 버튼을 클릭하는 등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추가한 섹션을 클릭하고 레이어를 확인해보면 헤더라는 이름으로 추가된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래퍼라고 변경하겠습니다. 너비는 필 단위로 변경하고 높이는 fit 컨텐츠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최대 너비를 추가해서 120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간격은 25로 변경하고 패딩 값은 전체 50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스타일에서 필에 적용된 배경 색상을 지우고 전체 배경을 차지하는 섹션을 추가하겠습니다. 래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택을 통해 레이아웃을 추가하세요. 이름은 CTA 섹션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섹션의 전체 배경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스타일에서 필을 통해 민트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두 완료했다면 이제 섹션 안에 있는 텍스트와 버튼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 텍스트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제목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선택 후 우선 너비는 단위를 필로 변경하고 텍스트 스타일 옵션 중 헤딩 2를 적용하겠습니다. 정렬은 가운데로 지정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번엔 아래 일반 텍스트를 선택하고 너비는 필 단위로 변경하고 텍스트 스타일은 옵션 중 헤딩 4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선택하고 색상은 제목과 동일하게 흰색을 선택하겠습니다.
텍스트만 따로 정렬하기 위해 제목과 설명 요소를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Add 스택으로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의 너비는 500으로 고정하고 제목과 설명 텍스트 사이 간격은 25로 설정하겠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 놓은 버튼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 버튼 레이아웃 전체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 에셋에서 버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텍스트 아래 추가하세요. 버튼 색상을 어두운 버전으로 변경하기 위해 버튼 아래에 있는 변수 옵션 중 다크 버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버튼 이름은 문의하기로 변경하겠습니다. 다른 기기 버전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태블릿 버전부터 살펴보면 이전에 설정되었던 고정 높이 값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클릭해서 높이 값을 Fit Content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높이 값이 고정되어 클릭 후 높이 값을 Fit Content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레이아웃을 클릭 후 너비 값 단위를 Fill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래퍼 부분을 클릭하고 내부 여백 패딩을 4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CTA 섹션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번엔 데스크톱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 과정을 설명하는 프로세스 섹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데스크톱을 클릭하고 Add 섹션 버튼을 클릭하세요. 섹션 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추가한 섹션의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레이어를 살펴보면 블로그 이름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래퍼로 우선 변경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너비는 필 단위로 변경하고 최대 너비 값은 1200으로 추가하세요. 래퍼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택으로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이름은 프로세스 섹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이 섹션의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넣기 위해 텍스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관된 스타일을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기존에 작성했던 방식을 복제해 오는 것입니다. 서비스 섹션으로 돌아가서 제목과 설명을 감싸는 컨테이너를 레이어를 통해 복사하세요. 프로세스 섹션으로 다시 돌아와서 래퍼 안에 붙여넣기 하세요. 아래 붙여넣기가 되었다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만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일관된 스타일의 텍스트 형태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만 예제로 수정하겠습니다. 완료했다면 아래 과정을 소개하는 부분도 빠르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은 필요 없기에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제 텍스트를 기반으로 각 절차와 소개 부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목을 모두 선택한 뒤 텍스트 스타일은 헤딩 4로 지정하겠습니다. 설명한 텍스트도 모두 선택한 뒤 텍스트 스타일을 바디로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이미지에 들어갈 부분은 준비한 예제 이미지로 업로드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까지 완료했다면 이번에는 스크롤 트랜스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크롤 트랜스폼은 스크롤 위치에 따라서 요소가 변형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진행 첫 단계를 클릭한 후 왼편에 레이어를 통해 살펴보면 카드라는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각 카드 레이아웃 이름을 구분하기 쉽도록 각 단계별 이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했다면 1단계 레이아웃을 클릭한 후 오른편에 이펙트를 통해 클릭해서 옵션 중 스크롤 트랜스폼을 추가하세요. 제공하는 옵션을 살펴보면 트리거는 언제 실행될지 설정하는 부분으로 옵션 중 레이어 인 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는 화면에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from과 to에 대한 효과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from은 스크롤을 시작할 때 초기 상태를 설정하는 것이고 to는 스크롤이 끝났을 때 요소의 최종 상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o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상태 그대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 from 부분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from을 설정하기 위해 클릭하세요. 현재 원하는 상태가 왼편 바깥에 위치하며 흐려진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 것입니다. 투명도는 0.2 정도로 설정하고 크기 비율은 1로 원래 크기로 유지하고 offset X축을 -20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From 효과 옵션에서 뒤로 나간 뒤 트랜지션을 클릭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 스프링 전환 효과를 추가하겠습니다. 수정하려면 스프링 트랜지션을 클릭하고 쉬프트니스는 200, 댐핑은 15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운데 카드는 아래에서 위로 나오도록 설정하고 마지막 카드는 오른편에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빠르게 효과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뒤 카피에서 카피 이펙트를 선택해서 복사하세요. 붙여넣기 위해 2단계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페이스트를 통해 페이스트 이펙트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효과가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만 수정하면 되고 스크롤 트랜스폼 효과를 클릭하세요. from을 클릭하고 offset X축은 0으로 되돌리고 Y축에서 2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빠르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3단계 레이아웃도 레이어를 통해 클릭한 뒤 효과를 붙여넣겠습니다. 편집하기 위해 효과 부분을 클릭하고 From 효과를 클릭하세요. Offset X 부분을 2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요한 스크롤 트랜스폼 효과를 설정했고 확인하기 위해 미리 보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크롤 움직임에 따라서 적용한 레이아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크기를 줄여서 모바일 버전에서 살펴봐도 문제없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다면 편집 창으로 돌아가 주세요. 여기까지 CTA 섹션과 프로세스 섹션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는 마지막 섹션으로 문의하기 폼이 추가된 문의가 가능한 섹션을 만들 것입니다. 프레이머에서 이미 제공하는 형식이 있기에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집창으로 돌아가 주세요. 새 섹션을 추가하기 위해 사이트 하단에 있는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Add 섹션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제공하는 섹션 중 컨택 폼이 나와 있는 요소를 찾아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섹션에서 컨택트 텍스트를 클릭해서 문의하기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 후 텍스트 스타일 옵션을 통해 헤딩 2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번엔 레이아웃 옵션을 살펴보기 위해 레이어를 통해 살펴보면 컨택트라는 이름으로 레이아웃이 있고 선택한 뒤 이름을 래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너비는 필 단위로 변경하고 최대 너비를 추가해서 12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전체 배경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 레이어를 통해 래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Add 스택으로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은 컨텍스트 섹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 필을 통해 배경 색상을 다크블루로 지정하겠습니다. 색상 적용이 안 된다면 래퍼 배경색에 덮여진 것으로 래퍼에서 배경색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적용되었고 문의하기 텍스트를 클릭해서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폼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레이어를 통해 폼 전체를 감싸고 있는 레이아웃을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너비가 400으로 설정되어 있고 5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수정했다면 레이어에서 이번엔 폼을 선택하겠습니다. 폼에서 살펴볼 부분은 여기 나온 Send to와 Redirect 부분입니다. Send to는 문의 내용을 보내는 곳으로 클릭한 뒤 이메일 옵션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기 문의를 받을 이메일 주소, 이름, 제목, 그리고 기본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direct는 방문자가 문의하기 폼을 완료하고 자동으로 이동될 페이지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클릭해서 살펴보면 페이지 주소를 입력할 수 있고 입력란을 클릭하면 현재 이동 가능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원 페이지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만 있고 문의하기 폼 완료 시 홈으로 되돌아가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폼 스타일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직관적으로 선택해서 영어로 된 부분들을 모두 한국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각 이름을 모두 선택하세요.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각 입력란에 나오는 안내 텍스트를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각 입력 필드를 선택하고 인풋 옵션 아래 플레이스 홀더 부분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필드를 클릭해서 인풋 아래에 보면 required라고 해서 문의 폼을 작성할 때 꼭 작성해야 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란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고 required에 yes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을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버튼을 클릭해서 살펴보면 프레이머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튼을 편집하기 위해 더블 클릭하세요. 이 프로젝트에서만 편집되도록 하기 위해 언링크 인스턴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버튼 컴포넌트 편집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우선 submit 이름을 보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텍스트 옵션에서 텍스트 사이즈는 18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고 필을 통해 민트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버튼의 호버와 프레스드 색상은 일반 버튼 색상과 동일하게 민트 색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홈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문의하기 섹션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문제없는 것을 모두 확인했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 단계는 지금까지 제작한 사이트를 바탕으로 내비게이션을 알맞게 수정하고 링크를 추가해서 방문자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바로 편집하기 위해 편집 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이트 상단의 헤더 섹션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컴포넌트 안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컴포넌트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텍스트를 직관적으로 먼저 편집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이동할 만한 섹션이 서비스, 프로세스, 그리고 문의하기가 있기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불필요한 텍스트는 지우겠습니다.
현재 메뉴 스타일부터 수정을 하자면 텍스트를 모두 선택한 뒤 텍스트 스타일에서 폰트를 클릭한 뒤 커스텀 탭에서 미디움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16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각 메뉴에 링크를 입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페이지에서 링크 클릭 시 같은 페이지에서 이동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링크를 설정하기 이전에 이동되길 원하는 각 섹션의 스크롤 섹션을 먼저 지정해야 합니다. 설정하기 위해 우선 홈으로 나가주세요. 서비스 섹션으로 가서 레이어에서 서비스 섹션을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옵션 중 아래로 내려가서 스크롤 섹션에서 추가하기 위해 클릭한 뒤 이름을 서비스 섹션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래 프로세스 섹션으로 내려가서 해당 레이아웃을 클릭한 뒤 이름을 프로세스 섹션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컨택트 섹션도 동일한 방식으로 컨택트 섹션으로 이름을 추가하겠습니다. 모두 완료했다면 다시 사이트 상단으로 올라가서 헤더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클릭한 뒤 편집 창으로 이동하세요.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링크를 클릭한 뒤 링크 투 입력란을 클릭해서 홈이 나오면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아래 섹션 옵션이 나오고 클릭해서 지정했던 서비스 섹션을 선택하세요. 아래 클릭 시 새 창이 나오지 않길 원하기에 뉴 탭에서 노를 유지하고 스크롤 시 자연스럽게 이동되도록 하기 위해 스무스 옵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링크 스타일을 일반색으로 지정하기 위해 스타일 입력란을 클릭하고 뉴 스타일을 클릭한 뒤 편집을 위해 링크 툴을 선택하고 모든 색상을 검정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에서 밑줄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 일반 타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링크 색상이 검정색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메뉴들도 모두 설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완료한 뒤 문의하기 버튼도 클릭해서 아래 옵션 중 링크를 클릭하고 홈페이지 내에서 문의 섹션으로 가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나가주세요.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크롤되어 서비스 섹션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문의하기 버튼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문의하기 섹션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페이지 내에 있는 모든 버튼들도 링크를 추가해서 작동되도록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사이트 제작이 완료되었고 기기별 편집도 중간중간에 진행하면서 모든 기기에서 잘 나오는 사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작한 사이트를 공개하고 자신만의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플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다시 편집 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사이트를 공개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의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하세요. 현재 생성된 임시 도메인 주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료 버전으로만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프레이머에서 제공하는 임시 주소를 이용하게 되고 사이트 오른쪽 하단에 프레이머 배너가 붙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만의 도메인 주소를 구매해서 적용하고 프레이머 배너를 없애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원한다면 플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편집 창으로 되돌아가세요.
오른쪽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왼쪽 메뉴 중 플랜을 클릭하세요. 플랜을 가볍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플랜은 미니부터 베이직 그리고 프로까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US 달러 기준으로 월별 플랜과 연 단위 플랜을 구분해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아무래도 연 단위 플랜이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니 플랜부터 살펴보면 랜딩 페이지만 제작이 가능하여 홈페이지와 404 에러 페이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작했던 페이지와 같이 원페이지로 단순하게 제작이 필요한 경우 이 플랜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개인 도메인 주소 적용이 가능하고 파일 사이즈 업로드 제한과 문의 폼을 사용한다면 제출수가 한 달 기준 50원이 가능하고 매월 방문자는 평균 1000명 정도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베이직 플랜 같은 경우 미니 플랜과 비교하여 한 사이트에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CMS를 통해 블로그와 같은 컨텐츠 운영이 가능하고 폼 제출수와 방문자 수가 미니 플랜에 비해 10배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고 이 영상에서는 예제로 미니 플랜을 월 기준으로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워크스페이스 플랜이란 것이 나오는데 선택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사이트를 혼자서 편집할 것이라면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베이직 플랜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창이 나오고 이곳에서 결제하는 방법은 일반적이기에 빠르게 작성해서 진행한 뒤 구독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완료되면 땡큐 페이지가 나오고 리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트에서 프레이머 배너를 바로 지울 수 있다고 하여 리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단계에서 플랜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도메인 주소를 등록해서 사이트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메인 주소 업체로는 네임칩을 사용할 예정이고 네임칩을 통해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프레이머 공식 문서에서도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참고해봐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전에 제작한 영상을 활용할 예정이고 시작하기 위해 네임칩 사이트에 방문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입력란에 도메인 주소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도메인 주소 비용을 확인하고 구매를 계속하시려면 Add to Cart 버튼을 클릭하세요. 하단에 체크아웃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도메인 주소 유지 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하셔도 되고 1년을 유지한 뒤 자동 연장되기 원하면 여기 오토 리뉴 옵션을 활성화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도메인 프라이버시는 네임칩에서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옵션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도메인 주소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확인하셨다면 오른쪽에 나온 Confirm Order 버튼을 클릭하세요. 네임칩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여기 계정 생성 폼을 입력해서 계정을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원하는 유저네임을 입력하세요. 여기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참고로 여기 나온 비밀번호 조건대로 8자 이상의 소문자, 대문자, 특수기호 및 숫자가 모두 포함된 비밀번호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first name에는 자신의 영문 이름을 입력하고 last name에는 자신의 영문 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름을 모르신다면 네이버에서 단순히 영문 이름을 검색한 뒤 자신의 이름을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에 체크하고 Create Account and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단계는
계정,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선 컴퍼니 네임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입력하되 저는 단순히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는 본인의 주소와 우편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의 영문 주소를 확인하려면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인의 주소를 검색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예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에는 자신의 모바일 번호를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입력했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른쪽에 나온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입력했던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모두 문제없다면 Continue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메인 주소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결제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크레딧 카드에 나온 이름을 입력하세요. 아래에는 카드 번호, 만료 날짜, 그리고 CVC 숫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료하셨다면 청구 주소 및 결제 정보 등을 모두 확인 후 진행하기 원하시면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도메인 구매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마지막으로 Pay Now 버튼을 클릭해서 도메인 구매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평가창 팝업이 나올 수 있고 그냥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메인 주소 구매는 완료했고 도메인 주소 등록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확인을 위한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을 받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없다면 스팸함도 꼭 확인해서 이메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등록한 이메일로 방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임칩을 통해 받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 확인 성공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되돌아가서 네임칩 로고를 클릭하세요. 도메인 주소 등록이 완료되면 프레이머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이트 설정 화면에서 도메인 메뉴를 클릭하세요. 커스텀 도메인 아래에 있는 옵션 중 Connect Domain You Own 옵션을 클릭하고 입력란에 본인이 등록했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세요. 입력 후 체크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그러면 이곳에 등록한 도메인 주소에 입력해야 할 DNS 레코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네임칩 사이트로 방문하겠습니다. 어카운트에서 도메인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등록한 도메인 주소 오른편에 있는 매니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공하는 탭 정보 중 어드밴스드 DNS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프레이머에서 제공하는 DNS 레코드 정보를 추가해야 하며 현재 추가된 정보가 있다면 모두 삭제하세요. 그럼 정보를 그대로 모두 동일하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모두 추가했다면 변경된 DNS 레코드가 전 세계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48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주시고 나중에 연동한 도메인 주소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등록한 도메인 주소로 방문해 보면 이렇게 연동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레이머에서는 HTTPS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 및 리다이렉트 되도록 설정되어 별다른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도메인 주소 등록 및 연동까지 모두 마쳤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하세요. 여기까지 프레이머를 통해 기본 개념부터 실제로 운영 가능한 사이트를 제작하고 마지막 도메인 주소 등록 및 연동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살펴본 프레이머는 초보자 수준으로 살펴본 것이고 제공하는 기능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채널을 통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영상을 앞으로도 기대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